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 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할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가장 먼 쪽에 이지은 기자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로 황순철 클라우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순철입니다. 네, 참고로 황 대표님은 일본 시장 전문가분이신데 오늘 일본 관련 이슈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은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경제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뉴스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키워드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소문난 기사식당. 인력, 로봇력. 자, 집 보러 왔어요. 아바이. 자,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일단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 5가지 뉴스는 꼭 순위라기보다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5가지의 진정한 핫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기준으로 가장 먼 쪽에 있는 참 잘했어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뭘 잘했을까요? 자, 미 의회 통과, 예산안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습니다. 역대 최장 43일 미 정부가 셧다운이 되는데요. 드디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미국 정부 어쨌든 참 잘했습니다. 잘해서 한국 증시에도 좀 악재로 작용하던 한 가지가 좀 제거되긴 했는데, 자, 이 셧다운 서명하기에 앞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Important what has taken place because we've seen how good government can be and how bad. For the past 43 days, Democrats in Congress shut dow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 an attempt to extort American taxpayers for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for illegal aliens and people that ca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from gangs, from prisons, from mental institutions. They wanted to pay them $1.5 trillion, which would have really hurt our healthcare businesses and our recipients at levels never seen before. Today we'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we will never give in to extortion, because that's what it was. Many of these unions and non-unions. Over the past 7 weeks, the Democrats shut down this cost the country $1.5 trillion, this little excursion that they took us on. And it's an honor now to sign this incredible bill and get our country working again. Thank you. 자,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 중에 민주당을 약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여야가 잘 합의를 이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일간 최장기간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가 해결은 됐는데, 자,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지 시간 12일, 43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35일을 8일 넘기며 미국 정치사의 또 하나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정부 가동을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셧다운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셧다운을 이유로 추진됐던 공무원 대량 해고도 중단됐고요.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됐습니다. 다만 셧다운 여파도 큽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 내부 갈등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요. 또 그동안 혼란을 겪었던 항공업계도 정상화까지는 1, 2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들이 정한 한 뉴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BTS 블랙핑크 터지더니 미국 내 한식당 진짜 늘었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 나와 있는데요. 자, 소문으로만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술자리, 식사 자리에서 우리 그 한류가 세계적으로 널리 유명해지면서 우리 한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이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김지영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좀 더 이야기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죠. K-팝의 인기가 K-뷰티 또 K-푸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한류 열풍이 미국 내에서 한식 시장의 성장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뷰 플랫폼 옐프와 또 구글 트렌드의 한류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일수록 한식당의 수와 또 리뷰 수가 유의미하게 성장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특히나 2015년에 한식당 점포 수와 리뷰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때가 BTS가 처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했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K-팝과 K-푸드를 연결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K-푸드로 꼽히는 게 라면이죠. 라면의 올해 해외 매출이 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 2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간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또 전문가들은 올해 3조 원을 넘어서서 향후에는 5조 원까지 안착을 좀 할 거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좀 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관련해서 뭐 또 식품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면과 함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냉동 김밥인데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요. 사조 대림의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뚜기 1%대 하락세, 풀무원과 농심 2%대 하락세,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3.5%대 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식품주들도 좀 이러한 조정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한류 문화가 여러 가지 산업들도 같이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 캐스터 수고해 주셨고요. 자, 한주경제판 뉴스킥 5 중에 다음 소식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일본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경제 손실 한국 돈으로 약 152조 원에 달한다. 자, GDP의 2.6%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는데요. 이런 전망이 내년에도 앞으로도 좀 일본 경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거는 서비스 산업, 일반 시장 체감 경기는 이런데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분 나오셨는데요. 자, 앞서 소개해드린 황순철 클라우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자, 일본 시장 전문가분이신데 네. 금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는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서비스 경제 중심으로 이쪽 산업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시장 지표를 네.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나머지 투자 시장은 상당히 좋은데 자,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현황이 어떤지 먼저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인력 부족의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본의 장인 정신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대국의 성과가 일본인들에게는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네. 자부심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화를 장애 요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금 현재 경제는 내수 시장을 근간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의 다방면의 투자가 발생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으로 일본의 경제 구조는 탄탄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내 내수의 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내수 진작으로 인해서 경제 구조는 지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본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네. 일본 증시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또 호황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지 좀 설명을 간단히 또 해주시죠.
최근에 보니까 산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니케이 지수 또한 5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본 총리의 경제 지침 또한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으로 앞으로도 경제 성장의 기대치가 있을 것이라는 큰 반로에서 시작되어 이는 다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금융시장 그런 동향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일본 부동산 시장도 도쿄를 중심으로 과거에 그 잃어버린 30년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 지금 상당히 땅값도 오르고 네.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일본 부동산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일본은 지금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의 자본들이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초 상반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9,5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 정도가 일본 부동산에 해외에서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투자 시장을 찾던 세계 자본들이 일본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반면 교사가 될 텐데 일본의 경우 팬데믹 이후 저금리와 엔저 현상을 유지하던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 보면 요즘 일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일본 투자를 실제로 한 사례 중에 성공적인 사례들 같은 거 있으면 좀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두 분 정도 기억나는 분들을 소액 투자하신 분 중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서울에 사시는 한 사업가분이 자기 자본금 11억 원을 가지고 일본 도쿄의 상업용 부동산을 25억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14억 원은 2.0%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셔서 네. 최근 35억 원에 매각을 하시고 자기 투자 비율, 투자 수익률은 190%를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한 분은 대구에 사시는 주부이셨는데 9억 원의 자기 자본금으로 18억 원짜리 매물을 사시고 리노베이션을 한 이후에 네. 이를 다시 25억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네. 자기 투자 자본 비율 대비 167%의 투자 성공률을 보이셨습니다. 네. 일본 도쿄 중심 8구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에 13%의 지가가 인상되었다는 도표가 발표된 바도 있고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가 오름과 동시에 임대료 상승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률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일본 부동산 또 일본 투자 그러면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좀 낯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네. 일본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장점 요소들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지금 안내 현재 좀 일본 투자 시장의 장점은 엔저와 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임대 시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비거주 외국인인 한국인으로서는 네. 그 투자를 하더라도 수시로 일본을 방문해야 될 일이 없이 네. 한 달에 한 번씩 제공되는 리포터만을 가지고서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은 늘 똑같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투자 방향이 같을지언정 시장 분석 및 투자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서 투자 패턴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시 SPC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주요한 성공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근데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더 좀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 투자가 또 너무 많아지고 네. 또 외국인 방문이 너무 많아지는 걸 약간 우려하는 나머지 네. 뭔가 좀 외국인들의 동향에 제재 요소가 또 규제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신규 투자를 또 고려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또 걸림돌로 작용하지도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선임되기 전에 강성 발언들을 보면 걱정의 기조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실제 총리로 선출된 이후에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한 금리를 낮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 경제를 확보하려고 하는 정책적 편향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한 그 투자 자금이 네. 제재에 의해서 빠져나갈 경우에 발생되는 오류들을 네. 일본 부동산 업계나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황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옆에 김주영 캐스터 또 관심 있게 듣고 계신데 네. 그 2030 세대 또 젊은 분들이 일본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쵸. 우리 김 캐스터는 일본 투자가 이렇게 좀 괜찮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 아직은 국내 시장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이제는 관심을 좀 네.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네. 듭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네. 차근차근 투자하는 이제 전략들을 세워야 될 텐데, 자, 일단 젊은 층들 여행은 많이 다는데 아무래도 또 투자는 지금 일본 부동산은 좀 4050 이상 세대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자, 일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황 대표님께서 좀 요즘 분위기,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한국 부동산 투자의 동향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동산은 자유롭고 좀 여유로운 규제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자본의 분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모든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특정 나라들에 대한 제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뭐 미국의 부동산, 그다음에 신흥국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네. 또한 저금리와 엔저의 투자처로서 각광받고 있는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가 대부분 투자처로서 많이 지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뭐 간단히 소개하고 또 안내하는 뭐 행사 준비하고 계신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네.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오는 12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섬유센터 빌딩 2층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세무 전략 등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 일본 부동산, 그다음에 일본 시장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드렸고요. 자, 뉴스킥 5 중에 네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5,000피 향한 희망. 집 사려고 주식 팔았다. 자, 이것도 저희가 일반 사석에서 사실 많이 얘기하는 건데 수치로 확인되는 게 이제 저희가 요즘 최근에 경제 소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소식 이지은 기자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김지현 캐스터입니다. 네, 제가 전달해드리면요. 새 정부 부동산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새 정부가 시작되고 지난 4개월간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 규모가 7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또 지난 6월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축소했다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6월에서 9월 매각 대금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2조 원가량이다라는 추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정책과는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이 종착지다라는 인식이 워낙에 강하고 또 이 증시도 단타 중심이다라는 점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가 4,1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8%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9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한 모습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욕 증시에서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상황이 4천선은 지켰는데 역시 오늘은 좀 조정 장세여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장 이제 기록됐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계속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도 주식에 수익을 거두면 또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확률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 소식을 보면 그렇거든요. 네.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만약 개인적으로 네. 주식으로 수익을 상당히 거두면 역시 이 차익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에 보통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씨드를 모아서 그걸로 부동산을 산다라는 네.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은데 네. 또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월세로 많이 살고 네. 또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씨드를 불리겠다라는 의지들도 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이 또 호황을 보이면 여기 수익금을 또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들 자 2부 초대석에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나머지 마지막 소식 또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를 보고 공개가 됐습니다. 핵 추진 연료 잠수함 건조의 뜻을 모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속보로도 막 전해드리고 했는데 드디어 한미 간에 완전한 타결을 이루고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 전해주실까요? 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 대한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 관세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하나로 약 218조 원을 투자하고 또 향후 양국 대표가 서명할 양해각서에 따라 2천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한국 정부는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국방안보 분야에도 큰 틀이 마련됐는데요.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에 2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핵장 건조 장소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담기진 않았지만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고요. 자, 팩트시트 이제 최종 합의된 내용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좀 자세히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 선정한 이번 주 주요 경제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김지영 캐스터 그리고 클라우드의 황순철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데일리 TV 온앤오프 시간입니다. 자, 신뢰 사회의 붕괴, 부채 문제 이런 내용들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지 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리포트 보시고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한명수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모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신뢰 사회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상호 신뢰 스위치는 오프. 전세 사기 사태는 단순히 몇몇 악덕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 방치와 무한한 탐욕이 결합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담보로 한 부채 공동체를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입니다. 신뢰를 잃은 이 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무자본의 역설. 갭투자는 타인의 보증금을 사실상 무자본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투기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전세가율 90% 이상이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위에서 극도로 팽창했습니다. 정부와 금융 시스템은 전세 신뢰라는 미명하에 이 구조를 방치했습니다. 이는 투기꾼들에게 아무런 리스크 없이 서민의 돈을 이용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냉혹한 면죄부를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태는 탐욕이 제도를 이용해 사회 전체를 속인 설계된 재앙입니다. 두 번째, 부채 공동체. 전세는 사실상 국가가 묵인한 서민들 간의 비공식 채권 발행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도적 방관하에 전세 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은 부채 공동체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고 이들의 삶은 시스템의 실패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뢰의 붕괴는 서민의 삶 전체를 붕괴시킵니다. 세 번째, 신뢰의 종말. 부동산을 통해 쉽게 부를 얻으려는 불로소득의 사회적 갈망이 만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전세를 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타인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은 무너졌고 세대 간의 연대와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불안정성을 안겨주는 파국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제도적 허점과 개인의 무한한 탐욕이 결합하여 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안정을 믿었던 서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때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공동체 윤리와 시스템의 책임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이 부채 공동체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현 시점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 진단해드리고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면 좋을지 자세히 진단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한명수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명수 이사장님 그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맡고 계신데요. 네네. 일단 그 부동산 서비스 협동조합 그러면은 일반인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조직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원래 직업이 이제 건축사입니다. 네. 건축사인데 어차피 건축사가 이제 부동산을 만들어내고 가공해내고 이렇게 제작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어떤 현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건축사들 몇 분하고 네.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가 또 일반 국민들한테 대국민 서비스 네. 또 부동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또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하는 그런 어떤 법인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한데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지금 법에서 서비스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협동조합 기본법이 또 통과되고 그래서 네.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형으로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나눔의 형태의 조합을 가지고 공공성 있는 네.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사들 중심으로 만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사장님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이제 직업이 건축사 분이시고 또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건축 쪽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분이신데 네. 이제 약간 일반 부동산 시장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적으로는 또 이쪽에 좀 매진하고 계신 이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이나 뭐 건축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조예가 깊으신데 자, 앞서 제가 이제 1부에서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리면서 2부에서 좀 시장을 자세히 진단해드리겠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일단 강남 집값. 네. 강남 집값이지 정부에서는 강남 집값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강남 집값은 쉽게 잡히지는 않고 네. 또 투자자분들은 강남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고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네.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강남 집값인데 사실은 이제 강남뿐이 아니죠. 뭐 서초, 송파, 뭐 용산, 뭐 다 이렇게 이제 주요 핵심 부위에 네. 이제 부동산이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하여튼 네. 아파트 값이에요. 네. 집값이 아니고 이제 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네. 어디 맨하탄이라든가 미국의 뭐 비버리 힐스라든가 영국의 런던의 뭐 중심가라든가 전에 과거에 이제 한번 한 5년 전에 영국에 갔는데 네. 런던 시내 중심에 다운타운 있는데 네. 연립주택인데 한 70평인데 2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네. 갖고 이제 대화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우선 분석을 한번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이제 대책이나 방향을 마련해 보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격이라고 그런 건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는 건데 네. 그 수요가 왜 생기고 또 강남 집값이 오르면서 그동안에 신도시 같은 걸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 농장을 키워야 되는데 네. 사과가 필요한데 배 농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강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 국민들 대다수가 이 강남은 불패다. 오른다는 기대심 이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그다음에 내가 시장을 직접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 네. 오늘은 예를 들어 10억을 갖고 있는데 네. 내일 되면 내 돈이 9억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 네. 이러니까 이제 좀 집중화되어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그런 쪽에서 수요가 또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수출로 이게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기업들이 유동성을 많이 증가시키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레라든지 이런 거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강남에 집중 투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강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경우도 수요가 있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라든가 도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잘 돼 있어서 그런 거고 또 강남의 네임밸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지방에 있는 자본이 강남으로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많이 오르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뭐냐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화돼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강남에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 같은 방식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외국 같은 사례나 이렇게 보더라도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중서민층을 위한 지하철에 대한 인프라가 네. 돼 있는 그런 곳에 초고층형 맨하탄 같은 방식의 개발 방식 뭐 이런 걸 통해서 공급량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재건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남이. 네. 네. 그래서 재건축을 빠르게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강남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주시고 몇 가지 해법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벌면
다 부동산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거는 불패시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자산 비중이 계속 부동산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주식에 대한 자산은 외국 같이 이렇게 금융 자산이 높은 게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 높으니까 이런 순환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보실 때 한국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근데 싶습니다. 지금 정부나 이런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네. 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강남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 네. 전체를 다 무슨 집값을 네.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맨하탄이나 비버리 힐스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습니다. 네. 런던의 집값이 200억짜리가 100억이 되면 전체 영국의 무슨 부동산이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면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 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가 가까운 쪽에다가 네. 중청년층, 중서민들 층에 대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가 수평적으로 자꾸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수평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 시내하고 그 이동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네. 굉장히들 힘들어하고 또 공실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네. 그 주거 시설을 공급하는 이런 네. 정책.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그 신도시 같은 수평적 확대보다는 도심 중심으로 한 수직적 확대 이런 네.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또 건축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 저 지하철 역에 바로 그 위에 한 70층 정도 져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런 네. 주거를 공급해줘야 청년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교통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는 신도시, 경기도권의 신도시 개발하는 수평적 개발보다는 좀 도심권의 역세권 중심으로 수직적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직적인 개발이 아니고 네.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있는 측은 시장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삼성동에 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지금 장년층에 예를 들어서 뭐 5천 세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네. 이제 수요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지역을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책을 이제 연이어서 이제 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정부의 대책일 수도 있고 뭐 아닌 그 장기적인 어떤 조언일 수도 있고요. 네. 금방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덧붙여서 정부 정책 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게 그동안에 쭉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부가 시행하는 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책을 하는 거 보면 이 병원에 가서 사람한테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높아지면 네. 바로 또 원상회복이 되고 네. 또 강도를 항생제 농도를 높이면 또 원상회복이 그리고 막상 또 부동산이 정말 하락이 되면 네. 다시 정부는 부양책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강남의 집값에 대해서 너무 매몰을 하지 마라. 네. 너무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려서 일반 서민들이 뭐 지금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매몰되지 말고 네. 일반 중산층 서민층이 네. 주거 안정, 집값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공급 정책이라든지 네. 금융 정책이라든지 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강남 집값에 너무 지나친 관심과 정책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네. 중산층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집중화.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갖다가 무조건 뭐 신도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각 그 필요한 요소에 네.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지들이 조사를 해봐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가 집중화해서 네. 그 수요자가 있는 수요를 충족해줄 정책을 해야 되겠다. 네. 제 말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협동조 앞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합 차원에서는 요즘 추진 중인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은 지금 이제 조합에서 대략 이제 부동산 서비스 쪽이니까 서비스라는 게 참 막연하긴 한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에 대한 양쪽에 대한 투트랙 서비스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사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용역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보고서도 또 만들어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금융 관련해서도 컨설팅 관련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 조합에서 직접 투자 또 외부에서 투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걸 집중해서 같이 공동 투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특히 이제 그 경매 시장이 굉장히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 경기나 좋은 쪽은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은 많이 있어서 그런 그 경매 시장에 또 많이 저희들이 투자하고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경매 물건들이 많아지는 건다는 건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뭐 얘기일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그 호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경매 시장 쪽에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보신다고 이제 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지역별로는 어느 쪽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까? 지금 그 비교적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안정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그 순환이 잘 돼요. 근데 지금 제일 제가 보기엔 전국을 이제 다 조사를 하고 다녀보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강원도 또 일부 지역도 그렇고 물론 다른 지역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운영된다는 것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많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 경매 때문에 이제 다 자기 부동산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차나 2차에서 안 되고 쌓이고 있는 거네요. 막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과거에는 엄청난 그 기회의 땅이었었는데 그런 게 좀 너무 아쉽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반드시 또 기회는 온다. 지금 뭐 날씨가 흐린 날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또 기회는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주도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 또 강원도 지역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 뭐 안정적으로 투자할 여건이나 이런 건 수도권이 좋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데는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지금 그 뭐랄까 그래프 곡선으로 보면 현재 이제 제주도와 강원도가 상당히 하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 적체되고 있고 잘 소화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지만 영원히 그럴 수가 없다. 다시 턴하고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쪽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특히 이제 그 강원도 속초가 과거에는 강남 집값이냐 뭐 이런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붐이 일어났었어요. 있었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개통되고 이제 가기가 편해졌다 하면서 뷰 뭐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분양하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많이 이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그런 어떤 점에서는 기회에 찬스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 그 같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건축사분들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사가 조합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세무 관련, 변호사, 법률 관련, 또 법무사 관련 이런 분들이 그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 자문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판단도 어느 정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건축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 이 조합에도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조합원으로 참여하려면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굳이 뭐 조합원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훨씬 더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그러면 이제 어떤 신뢰에 관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처음에 대두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사들로 조합을 구성한 게 네. 그런 어떤 신뢰성 확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 어떤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네.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뭐 호황 국면은 아니잖아요. 강남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강남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규제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 시장 차원에서는 계속 이제 사람들은 살펴보고 뭐 하고 있지만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인들 입장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조언을 주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참고할 그거는 가능성이- 참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얘기 자체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네.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부동산이 토지서부터 거물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집어서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그 저 분야별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네. 토지가 없습니다. 네. 건물을 질 토지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아마 경쟁은 굉장히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토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돼 있는데 이제 과거에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에 대한 이용 가치인 것 같아요. 네. 그걸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막연하게 그냥 사두면 오르겠다 이제 이런 방식하고는 안 되고 네.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하든가 투자를 했을 때 네. 이게 효용 가치의 문제를 잘 판단해야 되겠다 네. 그런 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도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네. 근데 선별적으로 안 좋습니다. 과거에는 막 전체적으로 막 안 좋아하고 다운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부동산 중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경쟁이 있고 네. 근데 경쟁력이 없는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정도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볼 때도 경기나 사회가 안 좋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저수지에 네. 물이 빠지면 변두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근데 사실은 물이 빠지면 물고기들은 많이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줄 아는 그런 네. 시야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네. 다양성, 의견도 많이 듣고 자기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저희들이 뭐 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토지의 가치를 이제 중심적으로 많이 보신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뭐 간단하게 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토지에 가치의 대한 중점적인 요소. 요소라는 게 토지가 이제 그 대략 개발 쪽을 많이 보잖아요. 네. 개발 쪽을 많이 보니까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네.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네. 계획관리 지역이라든가 뭐 환경보호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는 네. 그 개발 소재가 많지 않아요. 네. 또 그다음에 또 농지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도 어렵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화해서 봐야지 어떤 부분을 탁 이게 찝어서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저희들 오시면은 저희들이 네. 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짧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조합은 하여튼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 부동산 관련 서비스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그랬듯이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일이나 또 투자라든가 또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뭔가 어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부동산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 협동조합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의 한명수 이사장과 함께 한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드리고요. 투자 전략, 그다음에 조합의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좀 자세히 진단해드리는 시간 마련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깔끔하고 인사이트 경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